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제야 어머니의 통장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한 것은 제 인생 전체를 뒤흔들 진실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월급 명세서였습니다. 1985년부터 2010년까지 25년간의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어머니가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라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세서에 적힌 직종은 야간 청소원이었습니다. 월급은 한 달에 50만 원. 그것도 2000년대 초반의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가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다닐 수 있었던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제가 노력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어머니의 희생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1975년생, 올해 49세의 대기업 부장입니다. 서울대학교를 졸업했고 30대에 이미 팀장이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를 자수성가형 인재라고 불렀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믿었습니다. 제가 노력해서 이룬 성과라고 말입니다. 아버지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로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지만 저는 늘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학원도 다녔고 과외도 받았고 대학 등록금도 걱정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공부만 해라. 나머지는 엄마가 다 알아서 한다. 그래서 저는 정말 공부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서울대에 합격했습니다. 동네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한부모 가정에서 서울대생이 나왔다고 말입니다. 저는 우쭐했습니다. 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대학 시절 저는 어머니를 거의 만나지 않았습니다. 기숙사에서 생활했고 방학 때도 아르바이트나 여행으로 바쁘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사실은 어머니가 계신 좁고 낡은 반지하 집이 창피했습니다. 친구들을 집에 초대할 수도 없었고 여자친구에게 소개할 엄두도 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늘 제 통장에 돈을 넣어주셨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씩. 2000년대 초반 대학생에게는 꽤 큰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엄마, 나 이번 달 돈이 좀 부족한데. 전화 한 통이면 다음날 통장에 돈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그 돈을 마련하시는지 저는 한 번도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2000년 제 나이 25세였습니다. 3년 후 저는 같은 회사 여직원과 결혼했습니다. 아내의 집안은 제법 괜찮았습니다. 강남에 아파트를 가지고 계셨죠. 결혼식 준비를 하면서 저는 처음으로 어머니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엄마, 결혼식 하객 좀 많이 불러주세요. 신부 측이 너무 많으면 창피해요. 어머니는 동네 아주머니들을 총동원하셨습니다. 평생 한 번도 뵌 적 없는 분들이 축의금을 주시며 축하해 주셨습니다. 저는 만족했습니다. 숫자는 비슷하게 맞췄으니까요. 하지만 아내 쪽 하객들의 눈빛이 좀 이상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아내의 친구들이 신랑 측 하객들 옷차림 좀 봤어? 라며 수군거렸다고 합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어머니께가 아니라 그런 말을 한 사람들에게였어야 했는데 이상하게도 어머니께 화가 났습니다. 엄마, 좀 더 괜찮은 분들을 부르시지 그러셨어요.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미안하다고만 하셨습니다. 결혼 후 저는 어머니를 더욱 멀리했습니다. 아내가 시어머니를 그리 반기지 않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당신 어머니는 왜 그렇게 말투가 촌스러워? 아내의 한마디에 저는 어머니께 전화하는 횟수를 줄였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산후조리는 아내의 어머니가 도와주셨습니다. 제 어머니는 병원에 한 번 들르셨다가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며느리 눈치 보인다. 나는 괜찮으니까
내 장모님이 잘 돌봐주시겠지. 저는 그 말을 듣고 안도했습니다. 어머니가 이해해 주셔서 편했습니다. 명절에도 저희는 아내 쪽 집에만 갔습니다. 엄마, 장모님 댁이 집도 넓고 음식도 준비 안 해도 되니까 편하잖아요. 어머니는 늘 그래, 그렇게 해라고만 하셨습니다. 저는 그게 어머니의 배려인 줄 알았습니다. 사실은 어머니의 체념이었다는 것을 저는 한참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2010년 저는 35세의 나이에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연봉은 8천만 원을 넘었고 회사에서 인정받는 인재가 되었습니다. 강남에 30평대 아파트도 구입했습니다. 물론 대출이 있었지만 그래도 제 집이었습니다. 저는 성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제 노력의 결과라고 믿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무렵 회사를 그만두셨습니다. 70세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엄마, 이제 편히 쉬세요. 제가 매달 용돈 드릴게요. 저는 한 달에 50만 원씩 어머니께 용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충분하다고, 아니 오히려 많은 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효자시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2018년 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회의 중이었습니다. 저기 죄송한데 어머니가 쓰러지셔서 먼저 가보겠습니다. 동료들의 걱정 어린 시선을 받으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진단명은 과로로 인한 만성질환 악화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최근까지 일을 하셨나요? 아니요, 은퇴하신 지 오래됐는데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몸 상태를 보면 최근까지 육체 노동을 하신 것 같은데요. 손과 무릎 상태가 심각합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분명 은퇴하셨는데 말입니다. 어머니가 깨어나셨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혹시 어디서 일하세요?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 그냥 집에서 쉬고 있어. 하지만 저는 어머니의 거친 손을 보았습니다. 쉬고 있는 사람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알고 싶지 않았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2021년 2월 어머니가 다시 쓰러지셨습니다. 이번에는 심각했습니다.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셨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오래 버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족분들 부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부를 가족이 없었습니다. 저 하나뿐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침대 옆에 앉아 처음으로 어머니의 손을 제대로 들여다보았습니다. 굳은 살투성이에 관절은 뒤틀려 있었고 손톱은 깨져 있었습니다. 이게 70세 노인의 손이 맞나 싶을 정도로 험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궁금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사셨는지 어머니의 집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가보는 어머니의 집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집은 여전히 그 반지하였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아직도 여기서 사신다는 것이 월세는 40만 원.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그 반지하였습니다. 방에는 온통 박스가 쌓여 있었습니다. 박스를 열어보니 비닐장갑과 마스크, 그리고 청소도구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침 6시 출근, 저녁 10시 퇴근이라고 적힌 메모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은퇴 후에도 계속 일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서랍을 열어보니 통장이 나왔습니다. 통장 내역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50만 원의 입금, 제가 드린 용돈이었습니다. 그리고 매달 나가는 50만 원의 출금, 제 아이들 학원비 통장으로 가는 돈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드린 용돈을 한 푼도 쓰지 않으시고 손주들에게 다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럼 어머니는 무엇으로 사신 걸까요? 더 찾아보니 또 다른 통장이 나왔습니다. 새벽 청소 아르바이트 월 80만 원. 75세의 나이에도 어머니는 일하고 계셨습니다. 책장 구석에서 낡은 노트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의 일기장이었습니다. 1985년 5월 3일. 오늘부터 야간 청소 일을 시작했다. 민수가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낮에는 집에 있어주고 싶어서다.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힘들지만 민수 생각하면 할 수 있다. 1992년 3월 15일. 민수가 중학교에 입학했다. 좋은 학원에 보내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다. 주말에 식당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하나 더 구해야겠다. 1995년 11월 20일. 민수가 과외를 받고 싶다고 한다. 한 달에 30만 원. 주간 청소 일을 하나 더 구했다. 이제 하루에 4시간만 자면 된다. 1998년 2월 5일. 민수가 서울대에 합격했다. 온 동네에 자랑하고 다녔다. 이제 대학 등록금을 모아야 한다. 한 학기에 250만 원. 4년이면 2천만 원. 할 수 있다. 2000년 8월 3일. 민수가 대학에 가더니 집에 잘 안 온다. 그래도 괜찮다. 공부하느라 바쁜 거겠지. 나는 돈이나 열심히 벌어서 민수 뒷바라지 잘하면 된다. 2003년 6월 10일. 민수가 결혼한다고 한다. 기쁘면서도 걱정이다. 내가 너무 변변찮아서 민수한테 누가 되지 않을까. 결혼식 축의금이라도 많이 모아야겠다. 2005년 3월 22일. 손주가 태어났다. 안아보고 싶었는데 며느리가 싫어하는 것 같아 그냥 나왔다. 괜찮다. 나중에 크면 보면 되지. 2010년 7월 7일. 오늘 청소 일을 그만뒀다. 70세가 되어서 더 이상 일을 못 시켜준단다. 민수가 용돈을 주겠다고 했는데 미안하다. 나는 손주들 학원비라도 대주고 싶은데. 2011년 2월 15일. 새벽 청소 아르바이트를 구했다. 시간이 좋다. 낮에는 쉴 수 있어서 민수가 알 염려도 없다. 손주들 학원비를 보낼 수 있게 되어 기쁘다. 2018년 10월 30일. 요즘 무릎이 너무 아프다. 하지만 아직 일을 그만둘 수는 없다. 손주들이 대학 갈 때까지는 도와주고 싶다. 2020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인데 민수한테서 연락이 없다. 괜찮다. 바쁘겠지. 나는 민수가 건강하고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하다. 저는 노트를 읽으면서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의 인생에는 오직 저 하나뿐이었습니다. 반면 제 인생에서 어머니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노트 뒤쪽에는 영수증들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1998년 제 대학 입학 축하 선물로 사주셨던 전자사전 영수증 35만 원. 그 당시 어머니의 한 달 월급이었습니다. 2003년 제 결혼 축의금 봉투 3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6개월간 모은 돈이었을 것입니다. 2005년 제 첫째 아이 출산 선물 영수증 금반지 한 돈 50만 원. 저는 그 금반지를 어디에 뒀는지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옷장을 열어보니 옷이 몇 벌 없었습니다. 20년은 된 것 같은 낡은 외투 한 벌, 청소할 때 입는 작업복 몇 벌. 어머니는 당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사지 않으셨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김치와 반찬통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쌀독에는 쌀이 거의 바닥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하루에 2끼만 드셨던 것 같았습니다. 쓰레기통을 보니 컵라면 용기가 가득했습니다. 어머니의 식사는 대부분 컵라면이었던 것입니다. 병원으로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여전히 의식이 없으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몰랐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저는 정말 몰랐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알면 불편할까봐, 알면 죄책감이 들까봐. 저는 제가 노력해서 성공한 줄 알았어요. 제 능력으로 이룬 것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모든 게 엄마의 희생이었어요. 엄마의 밤잠, 엄마의 건강, 엄마의 인생 전부를 희생하신 거였어요. 엄마, 저 이제 알았어요. 너무 늦게 알았지만 이제라도 알게 됐어요. 어머니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 착각이었는지 정말 어머니가 들으신 건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틀 후 어머니는 조용히 돌아가셨습니다. 2021년 2월 18일, 향년 76세. 장례식에는 사람이 많이 왔습니다. 대부분 제 직장 동료들과 아내 쪽 친척들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친구나 지인은 거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일만 하시느라 친구를 사귈 시간도 없으셨던 것입니다. 장례식 둘째 날, 낯선 할머니 한 분이 오셨습니다. 민수 어머니 장례식장이 여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어머니를 어떻게 아시는지. 나는 민수 어머니랑 같이 청소 일했던 사람이요. 30년 넘게 같이 일했지. 할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민수 어머니가 얼마나 아들 자랑을 했는지 아시오? 하루도 빠짐없이 아들 이야기만 했소. 서울대 갔다고, 대기업 들어갔다고, 팀장 됐다고, 손주 태어났다고. 우리는 다 외워서 민수가 또 어쩌고저쩌고 하면 알아 했소. 그런데 이상한 게 뭔지 아시오? 민수 어머니는 명절에도 일을 나왔소. 우리가 오늘 명절인데 아들 네 집 안 가시오? 하면 아들이 바빠서 나중에 가라고 했어 하더라고요. 하지만 우리는 알았소. 아들이 안 부른다는 것을. 민수 어머니 얼굴만 봐도 알 수 있었소. 그래도 민수 어머니는 한 번도 아들 흉을 본 적이 없었소. 항상 자랑만 하셨지. 할머니의 말을 듣는 내내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또 다른 분이 오셨습니다. 동네 슈퍼주인 아주머니였습니다. 어머니가 매일 컵라면만 사가시길래 제가 좀 더 좋은 것 드세요 했더니 나는 이게 좋아. 간편하고 맛있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아들은 좋은 거 먹는다며 자랑하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사가신 컵라면 보셨어요? 다 500원짜리 제일 싼 거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한 달 후 어머니의 통장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통장이 많았습니다. 7개나 되었습니다. 첫 번째 통장, 민수 대학 학자금, 잔액영원, 2002년 마지막 입출금 기록. 두 번째 통장, 민수 결혼자금, 잔액영원, 2003년 마지막 입출금 기록. 세 번째 통장, 손주들 학자금, 2021년까지 입출금 기록, 잔액 120만 원. 네 번째 통장, 비상금, 잔액 50만 원. 다섯 번째 통장, 어머니 병원비 통장, 잔액영원. 여섯 번째 통장, 내 노후 자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잔액영원. 마지막 입출금이 2010년. 일곱 번째 통장, 제가 매달 용돈을 드린 통장, 잔액 200만 원. 그리고 그 통장 맨 뒷장에 메모가 있었습니다. 이 돈은 민수가 준 거니까 민수한테 돌려줄 것. 엄마가 쓰면 안 됨. 저는 그 메모를 보는 순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제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통장에서 1985년부터의 월급 명세서가 나왔습니다. 1985년 월급 18만 원, 야간 청소원. 1990년 월급 32만 원, 야간 청소원 주말 설거지. 1995년
월급 55만 원. 야간 청소원 주간 청소 주말 설거지. 2010년 월급 50만 원. 정규직 청소 은퇴. 2011년 월급 80만 원. 새벽 청소 시간제 청소. 2020년 월급 70만 원. 75세의 나이에도 일하심. 저는 계산해 봤습니다. 1985년부터 2020년까지 35년간 어머니가 버신 돈 대략 2억 8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 돈이 모두 어디로 갔을까요? 제 교육비, 제 생활비, 제 결혼자금, 손주들 학원비. 어머니 몫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다시 돌아봤습니다. 초등학교 때 학원을 3개나 다녔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 1990년대 초반 금액입니다. 중학교 때 과외를 받았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 1990년대 중반 금액입니다. 고등학교 때 재수학원을 다녔습니다. 1년에 600만 원. 대학교 등록금 4년간 2천만 원. 대학교 생활비 4년간 약 1,500만 원. 결혼자금 3천만 원. 총 약 8천만 원 이상이 제게 쓰였습니다. 나머지 돈은 손주들에게 갔습니다. 어머니는 당신을 위해서는 단 1원도 쓰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어머니께 한 달에 50만 원 드리면서 효자인 줄 알았습니다. 명절에 안부 전화 한 통하면 좋은 아들인 줄 알았습니다. 가끔 외식 한번 모시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75세의 나이에도 새벽 청소를 하고 계셨습니다. 손주들 학원비를 보내시려고 말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52세가 되었습니다. 제 아이들은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제게 묻습니다. 아빠는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잘했어요? 저는 대답합니다. 할머니 덕분이야. 할머니가 어떻게 도와주셨는데요? 할머니는 할머니의 모든 것을 주셨어. 아이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당연합니다. 저도 50세가 되어서야 이해했으니까요. 저는 이제 어머니의 집에 자주 갑니다. 그 반지하는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저는 그곳을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흔적을 지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끔 그곳에 가서 앉아 있습니다. 어머니가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서 사셨을까 생각하면서 어머니의 일기장을 읽고 또 읽습니다. 읽을 때마다 새로운 문장이 가슴을 찌릅니다. 민수가 행복하면 나는 그걸로 충분하다. 이 한 문장이 어머니의 일기장에 수십 번 반복됩니다. 어머니의 인생에서 행복의 기준은 오직 하나, 제 행복이었습니다. 반면 제 인생에서 어머니는 얼마나 큰 비중이었을까요? 저는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 자신을 벌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혹시 저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부디 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우리는 모두 노력하면 된다고 배웠습니다. 자수성가라는 말을 멋있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자수성가한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은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서 있습니다. 부모의 희생, 가족의 희생, 때로는 이름 없는 누군가의 희생. 저는 그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니, 희생인 줄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어머니의 생을 통째로 앗아간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서울대에 합격했을 때 진짜 기뻐하셨죠? 그런데 저는 그때 어머니께 제대로 감사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결혼할 때 축의금 300만 원 주셨죠? 저는 그게 얼마나 큰 돈인지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6개월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서 모은 돈이란 걸 몰랐습니다. 어머니, 손주가 태어났을 때 금반지 주셨죠? 저는 그걸 어디에 뒀는지도 기억 못 합니다. 어머니가 한 달치 월급으로 사신 건데 말입니다. 어머니, 제가 명절에 한 번도 안 찾아뵈었죠? 항상 바빠서라고 핑계를 댔는데 사실은 불편해서였습니다. 어머니 집이 좁아서, 어머니가 준비한 음식이 별로여서, 아내가 싫어해서 모두 제 이기심이었습니다. 어머니, 75세까지 새벽 청소를 하셨죠? 저는 그것도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알면 불편할까봐, 알면 뭔가 해드려야 할까봐.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는 많은 것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아이들에게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할머니가 어떻게 사셨는지, 어떤 희생을 하셨는지. 아이들은 울면서 들었습니다. 아빠, 우리가 할머니께 더 잘해드렸어야 했는데. 저는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모두 그랬어야 했어. 이제 저는 아내의 어머니께 더 잘해드리려고 합니다. 비록 제 어머니께는 못했지만 장모님께라도 잘해드리는 것이 어머니를 위한 속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사 후배들에게 말합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해드려. 돌아가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효도는 나중에 하는 게 아니야. 지금 당장 해야 하는 거야. 후배들은 제 말을 듣고 웃습니다. 부장님, 너무 진지하시네요. 하지만 저는 진심입니다. 저처럼 후회하며 사는 사람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부모님께 마지막으로 전화한 게 언제인가요? 부모님을 마지막으로 찾아뵌 게 언제인가요?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게 언제인가요? 나중에라고 미루고 있지는 않나요? 바빠서라고 핑계대고 있지는 않나요? 저는 압니다. 그 나중에가 영영 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바쁘다는 핑계가 결국 가장 큰 후회가 된다는 것을. 어머니, 제가 이제라도 깨달았습니다. 제 인생의 모든 것이 어머니의 희생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제가 자랑스러워했던 모든 성취가 사실은 어머니의 것이었다는 것을. 어머니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 마디를 살아계실 때 더 많이 드렸어야 했는데 이제는 어머니께 직접 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은 인생 동안 이 말들을 가슴에 새기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누군가가 저와 같은 후회를 하지 않도록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머니, 부디 편히 쉬세요. 이제는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당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세요. 비록 늦었지만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어머니의 희생이 얼마나 깊었는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못난 아들이었는지.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깨달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부모님의 희생을 너무 늦게 알지 마세요. 지금 당장 부모님께 전화하세요. 지금 당장 사랑한다고 말씀드리세요. 나중은 없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일 수도 있습니다.